자, 아까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했죠? 신라 할 차례죠? 자, 95페이지. 95페이지 펴보시고 95페이지 보세요. 자, 신라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 한번 봅시다. 진흥왕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흥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전성기잖아요. 전성기라고 하는 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특히 진흥왕 때 요 6세기에 그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 진흥왕 때는 비석을 세우게 돼요. 내가 넓힌 이 영토만큼 이렇게 비석을 세우게 돼서 신라 진흥왕 때 영토를 넓힌 거랑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랑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토 확장. 자, 일단 진흥왕이 가장 먼저 차지한 영토는 우리 앞에서 성왕 얘기했었죠. 성왕 때 아까 성왕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뺏어왔는데, 그때 먼저 차지한 지역이 한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나서 이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그때 세운 비석이 단양적성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단양적성비. 이거는 단양적성 지역에 비석을 세운 건데, 그러면 여기 단양적성 지역은 요 진흥왕이 차지하기 전까지 어느 나라 땅이었을까요? 어느 나라로부터 뺏어온 거죠? 고구려로부터.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냐면 고구려 땅이었는데, 특히 이 단양적성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단양적성 지역을 신라와 백제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강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때 요 신라를 도와준 그 지역 토착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 이 사람한테 포상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중에 기억해야 돼. 이런 거를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양적성비에는 누구 이름이 되게 많이 언급돼 있냐? 야이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되게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야이차가 이 지역의 토착민으로서 이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는데 도와준 사람이에요. 지원을 해준, 도와줬던 사람. 그래서 야이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 있다. 자, 그리고 한강 하류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한강 하류는 누구한테 뺏어온 거예요? 이거는 백제한테, 그죠? 성왕한테 뺏어온 거죠. 그래서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여기다가 세운 비석이 뭐냐면 북한산비라고 해요. 북한산비. 북한산 꼭대기에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산 위에 비석이 하나 있네? 이렇게 하고 한동안 몰랐다가 이거를 고증,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이 비석이 진흥왕의 비석이구나, 진흥왕 때의 비석이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추사 김정희. 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학자였던 추사 김정희가 이거를 발견해낸 거죠. 자, 조선 후기 김정희의 고증, 추사 김정희의 고증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하고 요 지역에다가 비석을 세웠네요. 그게 창녕비. 창녕비. 자, 그리고 나서 함경도 지방으로 진출. 함경도 지방으로 진출을 했다. 그리고 뭐 함흥평야를 차지했다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 비석이 마운영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황초령비를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 비석. 자, 단양적성비 빼고 나머지 북한산비, 창녕비, 그 다음에 마운령비, 황초령비는 우리가 따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수비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따로 뭐라 그래요? 순수비. 그럼 순수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직접 행차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직접 갔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직접 갔다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모시고 갔다 왔던 신하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왕이 직접 갔다 왔나 봐. 이런 뜻이고, 이 네 개,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영비, 황초령비.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창녕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합쳐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이제 네 개를 순수비. 얘만 빼고 단양 적성비만 빼고 나머지는 순수비라고 하고, 순수라는 건 왕이 직접 다녀왔다, 여기를, 요 지역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석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비석을 세웠잖아요. 지금 제가 쓴 게 이 영토를 넓히고 비석을 세운 순서예요. 여러분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령비, 그 다음에 마운령비, 황초령비. 이거는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마황이라고 해도 되고 황마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고, 그래서 단, 북창, 마황 또는 황마, 이렇게 순서대로 아예 외우시면 돼요. 단, 북창, 황마, 마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영토를 넓힌 거구나. 시험에는 비석의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순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정복활동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95페이지에 한강 상류 지역을 빼앗고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비를 세웠고, 한 장 넘겨보시면 대가야 정복 창령비, 그 다음에 고구려 공격, 함흥평야를 진출, 그리고 황초령비와 마운령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95페이지 보시면은 지도에 지금 영토를 쭉 넓히고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진흥왕이 차지한 영토. 그래서 쭉 위에서부터 보시면 마운령비, 환초령비, 북한산비, 단양적성비, 창령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되어 있죠. 지도는 우리 잠깐 보기로 했죠? 넘깁시다. 네, 지금은 잠깐 보기로 했, 눈 아프니까. 자, 넘겨볼까요? 결국에는 욕 먹는 사람은 난데. 안타깝군요. 또 욕을 엄청 먹게 생겼군요.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하여. 자, 그 다음에 연호 사용으로 갑시다. 자, 연호라고 하는 건 그 연도를 기념하는 어떤 단어다라고 했는데, 개국, 홍제, 대창 이런 연호를 써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연호를 썼다는 거는 그만큼 업적이 많다는 뜻이에요. 연호를 여러 개 쓴 왕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왕들은 업적이 많아. 뭔가 한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 연호를 이렇게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국, 홍제, 대창 이런 연호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를 편찬했다. 거칠부가 국사. 자, 우리 앞에서 역사서를 편찬하면 이때가 언제냐, 되게 잘 나갈 때, 거의 전성기 또는 그에 버금가는 시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근초고왕 때 역사책이 있었고,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제일 전성기가 진흥왕이니까 역사책을 편찬했구나. 자, 그 다음에 화랑도 개편이라고 나와 있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자, 원래 화랑도는 원래 여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원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중심으로 왕의 딸 뭐 이런 이제 그 나라에서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죠. 말하자면 여자들, 말하자면은 소녀들, 그런 여자애들을 뽑아서 단체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경쟁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뭔가 나라의 상징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게 원화인데, 이 원화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 사이에 서로 질투, 그 다음에 다툼, 갈등, 그리고 결국에는 살해,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자들 대신에 이제 남자들로 바꾼 거죠. 그래서 화랑도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하게 되고, 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게 되죠. 이 화랑도라고 하는 건 뒤에 우리 사회 파트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화랑도는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게, 자기들끼리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심시인을 단련하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삼국 통일에 기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사단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군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미륵 신앙과 또 관련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게 바로 화랑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한 게 바로 진흥왕이라고 하는 왕 때죠. 자, 그 다음에 불교 장려라고 되어 있어요. 사찰을 건립하기도 하고, 거기 보시면 고구려의 승려 해량을 최초의 국통으로 삼기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불교에 늦게 불교를 수용했던 나라가 신라죠. 하지만 늦게 받아들인 만큼 더 빨리 불교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가장 불교가 늦게 정립된 나라가 신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자기가 늦은 만큼 다른 나라에서 승려들을 모셔다가 자기 나라의 어떤 불교 체제를 담는데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려가 누구냐? 고구려에서 승려를 스카우트 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량, 고구려 승려 해량을 모셔와서
자기 나라의 불교의 어떤 기틀을 담는 데 활용을 했는데 국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라의 승려 중에 이제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통, 주통, 군통 이런 식으로 불교 체계를 잡는데 이 승려를 모셔온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해량을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해량, 진흥왕 때였던 사료를 제시하고 이 왕의 출신 국가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그럼 해량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이지. 신라에 나왔지만 고구려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승려를 스카우트 해왔구나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해량이라고 하는 승려 불교 교단을 정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진흥왕 때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건 굉장히 의미가 큰데,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오른쪽에 보시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물론 곡창지대를 차지해서 경제력이 좋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는 거.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 자,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기 전에는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일 때 고구려한테 좀 빌려오고 백제한테 좀 빌려왔어야 해요. 그런데 한강 유역을 직접 이제 차지하고 나서는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경제력도 좋아졌고 중국과 직접 교역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고구려와 백제의 이렇게 원래는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이걸 벌려놨어, 말하자면.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를 좀 사이를 멀게 벌려놓은 거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직접 연결을 차단,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고, 이게 기반이 돼서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왕들, 나머지 이제 삼국 통일 전의 왕들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진평왕 봅시다. 이제 몇 세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진평왕 몇 세기예요? 이제 6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7세기다 이렇게 볼게요. 진평왕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은 뭐 건복 연호 사용 나와 있고 수화 동맹, 뭐 관부 설치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걸사표, 이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걸사표라고 하는 걸 누가 작성을 하게 되냐? 원광법사가. 원광법사 작성. 이 원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소고개, 화랑의 어떤 계율을 만들어준 세소고개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걸사표라고 하는 거를 작성해서 수나라에 보내게 되죠. 걸사표가 다른 말로 하면 걸병표라고도 하거든요. 걸사표를 걸병표. 이게 풀이를 해보면 이 무슨 뜻인지 풀이를 해보면 병사를, 군사를 구걸하는,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이 신라를, 특히 신라의 당항성 신라를 고구려에서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백제에서도 공격하고 계속 신라를 공격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못 살겠는 거지. 너무 공격을 당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요 신라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반도 안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수나라, 그 백제도 공격하고 고구려도 공격하니까. 그래서 수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군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 편지를 원광법사가 작성을 해서 수나라에 보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계기가 돼서 요 1년 뒤에 실제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고구려한테 박살나죠. 이게 살수대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이구나라는 거. 자, 원광법사를 보내서 고구려 침공을 요청하는 걸사표를 바치게 된다. 그래서 수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걸사표 또는 걸병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선덕여왕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선덕여왕. 자, 선덕여왕은 7세기. 그런데 딱 보니까 여왕이 등장을 하게 된 거네요. 신라에서 처음 등장한 여왕이죠. 신라에서 처음 등장한 여왕인데, 자, 그러면 여왕이 등장을 했다는 건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자, 원래 신라는 누가 왕을 하냐면 성골이 왕을 해요. 그런데 이 성골이라고 하는 왕족 순수 혈통인데, 이 성골들은 보통 다 근친혼을 해요. 거의 이제 자기들끼리 근친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남자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왕을 할 만한 남자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등장을 한 게 선덕여왕,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진덕여왕. 그래서 신라 상대라고 하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여왕이 2명 등장하게 되면서 성골 중에서는 더 이상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는 왕의 혈통이 한번 바뀌어요. 성골은 이제 끝나고 진골이라고 하는 그 다음 귀족들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여왕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여왕이 바로 선덕 여왕이고, 자, 선덕 여왕이 딱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변 나라들의 반응은 좀 무시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덕 여왕은 뭘 좀 많이 하냐면, 이런 거 이제 무시를 당하니까 무시를 안 당하려면 내가 그래도 내가 권한이 좀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건축물들을 되게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선덕 여왕의 3대 건축물이 있어요. 그 3대 건축물이 뭐냐면, 일단 황룡사 9층탑, 황룡사 9층 목탑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첨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황사 석탑, 뭐 분황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이라고 했어요. 자, 끊임없이 백제와 고구려가 지금 신라를 공격, 왜냐하면 한강이랑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의자왕 때, 백제로 하면 의자왕 때죠. 의자왕 때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뺏어왔다. 예, 그게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야성을 비롯한 40개의 성을 함락당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백제가 뺏어간 거죠.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성을 빼앗아간 적이 있었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목탑, 첨성대, 분황사, 영묘사 등을 건립하게 된다. 특히 이 중에서는 황룡사 9층 목탑을 한번 볼까요?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바로 선덕 여왕 때 지어지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누가 건의를 했다.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라고 만들었어요.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신인이 뭔가 좀 신령스러운 그런 사람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계시를 준 거죠. 그래서 너네 나라의 고민이 뭐냐? 그래 물어보니까 뭐 우리 나라는 뭐 주변의 나라들이 괴롭히고 막 얘기를 하니까, 너네 나라 가서 이런 걸 만들면 주변 나라들이 다 너네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복속이 될 거다. 그래서 황룡사 9층 탑을 만들었는데, 자, 더군다나 이거는 신라의 기술로는 만들 수가 없어서 백제로부터 기술자를 빌려와요. 그래서 백제 기술자가 건립을 하게 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황룡사를 만든 거는 누구냐? 이거는 진흥왕 때예요. 황룡사를 건립을 한 건 진흥왕 때고, 황룡사 안에 탑을 만든 건 어느 왕이에요? 선덕 여왕이죠. 달라요, 그 시기가. 황룡사를 건립한 건 언제? 진흥왕 때. 황룡사를 건립한 건 진흥왕이고, 그 안에 탑을 세운 건 선덕 여왕이고, 이거를 건의한 사람은 누구? 자장이고. 네, 그렇게 세 가지 다 알아두시면 돼요. 황룡사, 진흥왕, 9층 탑, 9층 목탑, 선덕 여왕,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하면,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이제 쭉 있다가 나중에 가면 언제 없어지냐? 지금은 없거든요. 당연히 지금은 경주에 가면 모형은 있어요. 모형, 복원한 건 있지만 실제는 없어졌는데, 그럼 이게 언제 없어졌냐? 고려 시대에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 몽골의 침입 때 소실은 불타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몽골의 침입 때 불타버리게 돼. 몽골의 3차 침입 때 불타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몽골의 침입 때 소실돼서 지금은 없다. 터만 남아있다. 복원한 건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황룡사 9층 목탑. 자, 그 다음에 첨성대는 뭐 천문대인 거 알죠? 그 다음에 분황사, 뭐 영묘사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선덕 여왕 때 하나 더 볼 것이, 거기 보시면 비담해난 보세요. 비담해난 요거 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아무래도 여왕이니까 이때 이제 이 여왕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내부에도 있겠죠.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비단과 염종의 난,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상대 등 비담이 염종 등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거를 진압, 평정한 사람이 밑에 보시면 김춘추, 김유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정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역시 다시 여왕이 한 명 더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여왕이 누구? 진덕 여왕이 되겠죠. 자, 진덕 여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신라를 우리 뒤에 하겠지만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때 이 상대의 마지막 왕,
다시 얘기하면 성골 중에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성골 마지막 왕. 성골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에서 왕이 나오는 거랬죠. 그런데 여왕이 2명 나오면서 성골 중에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골 마지막 왕이고, 그러면 이 뒤에는 누가 왕이 되냐? 진골. 네, 또 다른 혈통인 진골이 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덕여왕이고요. 이 진덕여왕 때는 자, 당나라에게 군대를 빌려오게 되는데, 앞에 선덕여왕 때 원래 누구한테 먼저 군대를 빌리러 가냐면 고구려한테 군대를 먼저 빌리러 가죠. 왜냐하면 백제가 지금 너무 괴롭혀. 아까 뭐 의자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뭐 40여 개의 성을 막 빼앗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지금 백제 때문에 못 살겠는 거지. 그래서 군대를 빌려와서, 힘은 없으니까 군대를 빌려와서 백제를 멸망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먼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덕여왕 때는 실패를 하게 되고, 진덕여왕 때 결국에는 누구한테 군대를 빌리러 가냐? 당나라에게 군대를 빌리러 가는데, 이때 신라는 지금 누구를 없애고 싶냐면 백제를 없애고 싶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요 이제 군대를 빌리러 가기 몇 년 전에 고구려랑 싸워서 한 번 졌어요. 열이 막 받은 상태, 독이 올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누구를 없애고 싶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입장에서는 누구를 없애고 싶어요? 백제. 그래서 이제 딱 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 거예요.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648년에 나당 동맹이 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랑 고구려가 진짜로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친당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군대를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 왕 입장에서는, 진덕여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글을 써서 보내요. 시를 써서 보내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 태평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평송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 왕이, 진덕여왕이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를 칭송하는 편지를 써서, 시를 써서 보내게 돼요. 그게 태평송.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친당정책, 이게 그 말이죠. 친당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태평송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사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법흥왕 때 병부 설치부터 시작해서 진평왕 때 거기 보시면은 뭐 위화부, 창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부서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정비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집사부라고 하는 부서가 이제 정비가 된 거예요. 그게 진덕여왕이죠. 거기 보시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했다. 원래 이름은 품주였는데 이거를 분할을 시킨 거예요. 하나는 집사부. 그래서 집사부에서 국정을 총괄하게 되고 재정을 담당하는 창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집사부 설치, 그 다음에 나당 동맹 체결, 태평송, 이런 것들이 진덕여왕 때의 일이죠.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신라의 주요 비석 나와 있는데 이거 마저 볼까요? 신라의 주요 비석. 자, 보시면은 신라의 주요 비석에서 포항 중성리비, 영일 냉수리비, 울진 봉평비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우왕 순수비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항상 뭐 가장 오래된 비석 이런 거 알아야 되죠. 신라 비석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이 포항 중성리비예요. 요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포항 중성리비. 이게 2008, 9년쯤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포항 중성리비가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비석이 가장 오래된 거였냐면 영일 냉수리비, 그 밑에 나와 있는 영일 냉수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포항 중성리비인 거고, 당연히 새로 발견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포항 중성리비 같은 경우는 무단벌이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돌려줘라. 재산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일냉수리비 같은 경우는 절거리라고 하는 사람의 역시 재산 분쟁,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 중성리비, 무단벌, 영일냉수리비, 절거리, 그리고 재산 분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포항 중성리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진흥왕 순수비 빼고 많이 나오는 게 울진봉평신라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자, 울진봉평신라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법흥왕. 네, 그래서 중요하죠. 법흥왕. 일단 진흥왕 아니고 네, 법흥왕 때 만들어진 비석이고 봅시다. 자,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했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비석이 바로 울진봉평신라비예요. 율령 반포를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거기 보시면 육부, 노인법 뭐 등등. 자, 울진 봉평 지역을 신라에서 점령을 한 거예요. 신라가 영토를 넓힌 거지.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러면 이 지역이 점령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복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복민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하나 이 정복민들이 뭔가 사고를 쳐요. 말하자면 화재 사건이 좀 벌어지게 되고 그거를 처리하면서 이제 뭐 너는 잘했고 잘못했고 뭐 처벌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진 봉평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화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결과를 내세운 그 적은 비석이 울진 봉평신라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 자, 첫 번째 줄에 신라의 율령 반포가 나와 있다. 자, 법이 만들어지고 체제가 정비되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법들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육부. 자, 원래 신라는 육부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였었는데 그 존재가 여기까지도 남아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부의 존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법의 노는 늙을 노자가 아니고 노비 노자예요. 그래서 노비를 처리하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적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죄인을 처벌하는 장형. 장형이라는 게 형벌 중에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그래서 이 죄인 처벌하는 문제가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 육부의 존재, 그 다음에 노인법, 노비를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장형, 장형은 이제 형벌에 관한 문제가 적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볼 때, 아, 이게 율령이 반포됐음을 알 수 있구나라는 비석이 법흥왕 때에 나온 울진봉평신라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법흥왕의 비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영비는 진흥왕의 비석들이죠. 이거는 여러분한테 아까 뭘 알아두면 된다 그랬냐면 순서. 그죠? 순서를 한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세운 비석인지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남산 신성비 그다음에 임신서기석. 자,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건 화랑인 것 같은 화랑으로 추정되는 신라 청소년 2명이서 유교 경전을 공부할 것을 맹세한 비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거기 보시면 진흥왕, 진평왕 돼 있잖아요. 사실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는 모르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통일 전에 이렇게 화랑들이 공부를 할 것을 유교 공부를 할 것을 맹세한 비석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화랑이 또는 이 당시에 유교 공부를 했구나. 유교 공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신라의 비석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라 왕들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누구 얘기했었냐면 뇌물, 그 다음 지증, 법흥, 나머지 한 명이 누굴까요? 진흥. 네, 여기 우리 진흥왕 지금 했었죠 방금. 그래서 진흥왕이 또 신라에서는 전성기니까 당연히 중요한 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석에 관한 내용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밑에 나오는 표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중앙집권국가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주요 사항들, 예를 들면은 뭐 전성기 또는 한강을 점령한 거, 율령 반포한 건 어느 왕이고 불교가 들어온 건 어느 왕이고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다 빈칸이라고 치고 메꿀 수 있어야 된다. 각 주요 업적들, 그래서 이거 싹 빈칸이라고 치고 다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요 업적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앙집권국가의 형성과 발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나와 있어요. 대외항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삼국 항쟁의 1기, 2기, 3기 뭐 이런 얘기는 했었고, 자, 항상 기억해둬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어떤 나라가 전성기다. 그러면 나머지 두 나라는 어떤 관계냐? 동맹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한 나라가 전성기면 나머지 두 나라는 거의 절친이거나 동맹이거나
이런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5세기가 고구려 전성기예요. 그러면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체결하겠죠. 그 다음에 6세기로 가면은 신라 전성기야. 그럼 나머지 두 나라는 동맹이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제 동맹이라고 얘기하죠. 동맹을 체결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한 나라가 전성기면 나머지 두 나라는 반드시 동맹을 체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가로 2번 동아시아의 정세, 요걸 한번 볼까요? 자, 6세기 말에서부터 7세기 초 요 사이에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6세기 말에서부터 7세기 초에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남북 세력하고 그 다음에 동서 세력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립,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남북 세력은 누구고 동서 세력은 누구냐? 일단 여러분이 거기 이제 지도라고 보시면 여기 고구려가 있고, 제가 그냥 위치는 지도는 따로 안 그리고 위치만 체크할게요. 고구려가 있고 요 아래 백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신라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어느 나라였냐면 수나라였다가, 자, 수나라가 금방 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일본, 왜? 라고 봅시다. 일본이라고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라고 봅시다. 일단 6세기 말에서 7세기니까 어느 나라 전성기예요?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는 신라 전성기, 그러면은 얘하고는 동맹관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그 다음 백제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관계라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어디냐면 백제하고 왜는 동맹 관계를 맺겠죠. 자, 그러면은 신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고립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냐면 아까 수나라, 걸사표 있었죠. 수나라. 그래서 수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나당 동맹이 체결되니까 당나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수나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북방민족인 돌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돌궐은 고구려하고 이렇게 친선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자, 그러면 자, 돌궐, 그 다음에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세로로 연결되는 게 남북 세력이에요. 그래서 남북 세력은 돌궐, 고구려, 백제, 왜로 연결되는,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는 이런 세력들이구나. 자, 그리고 옆으로 연결되는, 가로로 연결되는 수당, 그리고 신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동서 세력이에요. 그래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대립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 6세기 말에서 7세기 사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남북 세력, 남북 세력은 돌궐, 고구려, 백제, 왜, 이렇게 친선 관계들을 맺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서 세력은 신라, 수, 그리고 수나라 망하고 나서는 당,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이렇게 정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몇 번 있게 되죠. 그 첫 번째 전쟁이, 자, 고구려하고 수나라와의 전쟁.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이에요. 보통 여수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이고요. 자, 그러면은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을 봅시다. 왜 고구려랑 수나라랑 전쟁을 했냐면, 자, 보면은 지금 원래 수나라가 등장을 하기 전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북조 시대. 기억나요, 여러분? 아까 남북조 시대.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남조와 북조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조와 북조로 나눠져 있었던 중국을 통일한 게 누구? 수나라. 그럼 수나라가 갑자기 센 수나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수나라가 등장을 하자 여기서 긴장한 애가 누구냐면 고구려. 왜냐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강대국 센 애가 누구였어요? 나였어. 고구려였어. 근데 셀지 안 셀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셀 것 같이 보이는 수나라가 등장을 한 거예요. 긴장 팍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관계에서 고구려가 선택한 건 뭐냐? 수나라를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얼마나 세지?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그게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한 거예요. 먼저 한번 건드려 본 거야. 그럼 이제 수나라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수나라 황제가
수 문제, 수 문제가 먼저 쳐들어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나라가 고구려를 여러 번 쳐들어오는데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힘이 세질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의를 맺고 돌아가고 그 뒤에 이 수 문제보다 더 센 수 양제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 양제와의 싸움에서 또 우리가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죠. 자, 그게 살수대첩.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뭘 체크를 하면 되냐면 100페이지 보세요. 자, 일단 이게 어느 왕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느 왕이에요? 고구려? 아까 우리 좀 잘 나가던 끝에 잘 나가던 왕이 누구였어요? 영양왕 때. 영양왕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수나라가 먼저 쳐들어오게 되는데 수나라가 먼저 쳐들어오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계기가 된 게 뭐예요? 자, 계기가 된 게 뭐냐? 자, 고구려의 수나라의 요서지방의 선제 공격. 고구려의 선제 공격이 있었다.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요서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자 고구려가 쳐들어오는데 처음 쳐들어온 게 누구냐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수문제. 수문제가 먼저 쳐들어오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수의 군사는 랴오허강을 건너지 못한 채 랴오허강은 요하강 요동지방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죠. 여기를 건너지 못한 채 기근과 질병으로 철수하게 된다. 자 먼저 쳐들어온 게 수문제의 침입이었어요. 자 그런데 수문제의 아들이 이제 수양제가 안 되겠다 고구려를 없애버려야지 그러면서 더 대군을 이끌고 여기 30만 대군이었는데 이 뒤에 수양제가 쳐들어올 때는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수양제의 침입이 있었다. 그래서 수문제의 침입 그 다음에 수양제의 침입 자 그리고 이 수양제 역시 요동지방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어오지를 못하고 자 그러자 수양제가 여기서 이제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30만 명의 별동대만 따로 뽑아서 30만 명의 별동대만 따로 뽑아서 평양을 공격하도록 하게 되죠. 수도를 공격해라. 그래서 이 30만 명의 별동대가 이제 우리나라 내륙으로 이제 평양을 공격하러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이 수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에 계속 이겨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 수나라 군대에게 을지문덕, 이때 이제 우리나라 장군 을지문덕이었으니까 을지문덕이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되죠. 그 편지 내용이 여기 나오는 오원시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자, 거기 시의 내용이 나와 있죠. 여수장 우중문 시라고 해서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을지문덕이 보내는 편지. 자, 시의 내용이 뭐냐면 봅시다.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궁고했고 이제 기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구나.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족한 줄 알면 그만둠이 어떠리. 이게 뭐라고 써있냐 이제 의역을 대충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전쟁에 이겨서 좋아? 네가 이긴 줄 알았지? 실제로는 이게 다 이 신묘한 계책, 오묘한 전략 다 나의 계획이었어. 이 바보 멍청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족한 줄을 알면 그만둬라.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이 우중문이 그래도 알아들었어. 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들었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내륙으로 전쟁을 들어갈 때는 퇴로를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만약에 퇴로를 막아버리면 갇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퇴로를 확보하면서 너무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우중문이 전쟁에 계속 이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딱 생각이 난 거죠. 큰일 났구나. 이게 다 함정이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빠져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목을 막아서 거의 이제 이렇게 포로처럼 이렇게 다 그 안으로 집어넣고 공격을 퍼부어 버린 거죠.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30만 명의 대군 중에서 이제 별동대가 30만 명이었죠. 30만 명의 별동대 중에서 살아나간 숫자가 2,700명 정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진짜일까 싶지만 그냥 물리적인 숫자만 보면 29만 7천 명이 싹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좋아해요. 3대 대첩, 뭐 3대 미항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수대첩이에요.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살수대첩이죠. 자, 이렇게 이긴 전쟁이 살수대첩이고 이때 수양제가 쳐들어와서 이긴 전투다. 여러분은 수양제 알아두시면 되고 이때 이 전투가 살수대첩이고 이 살수대첩에서 이긴 우리나라 장군이 누구라고요? 을지문덕. 그래서 을지문덕 살수대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수양제, 그 다음에 살수대첩, 그리고 이게 언제냐? 영양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공격했어요.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쳐들어오게 된다. 이게 수나라. 그런데 수나라는 이제 결론. 수나라는 이때 너무 많은 국력을 쏟아 부었어요. 수나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힘을 쏟아 부었고, 그 다음에 수나라는 또 자기 나라 안에서 무리한 토목공사를 여러 가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는 국력이 금방 소진돼서 나라가 생긴 지 한 30여 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수나라 다음에 등장해서 수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당나라. 당나라예요. 자, 그래서 당나라.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당나라하고도 우리가 전쟁을 했다.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전개가 되냐? 자, 봅시다.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 자, 이거를 그래서 여당 전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까 우리 여기 여수 전쟁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는 여당 전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봅시다. 당이 건국되고 처음에는 당나라와 사이가 괜찮았어요. 수나라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힌 중국인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다 풀어주고 서로 이제 굉장히 교류가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중국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천리장성을 건립하게 되죠.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천리장성을 이제 우리 쪽에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는데, 이 천리장성을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는 과정에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요. 쉽게 말하면 연개소문이 권력을 차지하고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앉히면서 본인이 권력자가 되는데, 이 연개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이제 수상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망리지라고 하는 벼슬을 본인이 하면서 권력을 다 쥐게 되죠. 그게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대해서 그닥 감정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대해서 대당강경책, 즉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책 세게 나갔구나, 대당강경책을 실시하게 되고, 자, 이게 원인이 되면서 당나라도 열받았겠죠.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대당강경책 실시가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당나라가 공격을 하게 되죠. 당태종의 공격이 있었다. 이게 이제 당나라와 우리의 전쟁이고, 자, 그런데 이때는 수나라를 막아낸 것보다 좀 더 힘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수나라는 아예 요동지방을 넘어오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은 성을 함락시키고 거의 마지막에 여기 성만 남았어요. 여기가 이제 함락되면 다 무너지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면 안시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시성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시성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사료에는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딱 적혀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조선시대 야사나 이런 데 적혀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 양만춘이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안시성을 이제 지키는 이런 전술을 청야전술이라고 해요. 뭐냐면 산 밑에 있는 그냥 평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싹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리고 아예 당나라 군대가 와서 뭐 먹을 거 찾거나 하지 못하게 아예 딱 근거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주민하고 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성에서 버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거의 한 2달 이상 당나라 군대가 와서 성을 공격하겠죠. 그거를 버텨낸 거예요. 당나라 군대는 이 성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 산성 옆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해서 흙더미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아서 넘어오려고 했는데, 그 토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매번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세가 우리 쪽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게 안시성 싸움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거기 101페이지 보시면 천리장성 축조, 연개소문의 정변과 대당강경책, 당의 침입과 안시성 전투. 자, 거기 보시면 당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요동성, 계모성, 비사성 등을 빼앗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안시성을 공격하게 된다. 거기 보시면 군민이 합심하여 60여일간 버텼다. 이게 이제 아까 뭐 청야전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버텨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마도 이때의 성주가 양만춘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당나라와의 전쟁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수나라와의 전쟁도 이겼고 당나라와의 전쟁도 이겼네요. 자, 만약에 고구려가 무너졌으면 그 밑에 있는 백제나 신라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구려가 막았어. 그래서 이거를 한 장 넘기시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이라고 표현해요. 민족을 지켜줬어. 방파제가 그거거든요. 파도를 막는 제방. 그러니까 딱 지켜준 거구나,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의 역할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웃긴 얘기가 하나 나오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국제전의 성격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요거 고구려와 당이 싸운 거예요. 국제전이에요, 내전이에요? 당연히 국제전이죠. 여기도 고구려와 수가 싸웠어. 당연히 국제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냐면,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해서 설명이 간단하게 돼 있죠.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경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 지역의 국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넓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넓은데 원래 이렇게 중국이 넓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왜 우리 중화민국 그 전에 청나라였잖아요. 이제 왕조 국가로 마지막. 이 청나라 때 이렇게 나라를 넓힌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명나라는 요거보다 되게 쬐끄만했었던 거죠. 그랬는데 청나라가 되면서 나라가 넓어졌는데, 그러면 원래 명나라가 뭐 요만했다고 하면 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청나라로 편입이 되면서 소수민족이 된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족도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소수민족들은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면 독립을 요구해요. 티벳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독립시켜달라. 우리 나라, 다른 나라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중국은 이 모든 지금 현재 자기 나라의 국경선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나 풍습이 다 중국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얼른 와닿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고구려나 그 다음에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 지금 이런 나라들의 지역, 그 나라들이 있었던 지역이 지금 현재로 보면 대부분 중국이에요. 그렇죠? 자, 그 나라들은 다 중국에 있었던 나라들인 거야, 영토로 보면. 그러면 중국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고구려나 특히 발해나 이런 나라의 역사도 사실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국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착착착착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동북공정 프로젝트.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와 수가 싸운 거는 고구려를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전.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볼 땐 국제전이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중국 애들이 볼 때는 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콕 집어서 이거는 내전 아니고 국제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 프로젝트, 이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한 2007, 8, 9쯤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8, 9년쯤 됐죠. 2008, 9년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2008, 9 그때쯤. 물론 지금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국제전이 아니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전이 아니라는 거구나, 국제전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로 중국 애들이 설명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국제전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라와 나라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싸운 거지, 국제전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당 전쟁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삼국 통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